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젯밤에 MBC에서 검찰 이성윤만 콕 집어 기소, 공범검사 3명은 공수처로 갔다, 이런 정말 열받을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막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저러는 건데, 중요한 건 당시 법무부나 검찰 내 지휘라인에서 역시나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고위검사 3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성윤 지검장과 다르게 공수처로 넘어간 겁니다. 외압 의혹에 검찰과 법무부의 고위직 4명이 등장한다는 건데,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정작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3명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긴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거고요. 게다가 이성윤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정황도 포함시켜서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나오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작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들을 보면 조국 전 수석이 여기에 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악플이 무지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조국 멱살을 잡고 저렇게 흔들어댈지, 정작 조국 일가한테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고 증거 조작을 벌이고 사건을 부풀리고 그때 당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뻣뻣하게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범죄자는 기소 안 하고 범죄자 출국 금지한 검사는 기소하고 신성한 공권력을 본인들 밥그릇 지키는 데만 사용하는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고요. 이걸 옹호하는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언론도 보도가 진짜 이게 뭡니까? 버티기 이성윤에 검찰 명예 실추시켰다, 집단 반발 조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제목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성윤이 버텨서 검찰의 명예 실추가 됐고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열받아서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걸 막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나 네티즌들은 저런 검사들이 진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불기소 세트, 그리고 범죄자 김학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외로도 각종 범죄들, 제 식구 감싸기, 윤석열 패거리들의 만행 등등, 정작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에 대해선 침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성윤 지검장을 계속해서 흔들어 왔죠. 오죽하면 분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글이 정말 내용만 보더라도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너무 노골적인 선별적 기소의 증거가 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MBC가 문제라도 던졌다는 건데, 정치검찰은 다른 대다수 언론과 동업하고 있으니 여전히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감히 본인들을 건드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오물을 뿌리고 흠집을 내고 모욕을 주고 그 외에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냐는 걸 꼬집고 있고요. 이건 상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공범으로 분류한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 이들은 왜 제대로 수사하거나 엄프를 하지 않는 겁니까? 대부분 모르게 조용히 공수처로 넘어갔고, 정작 대검 참모에 불과한 이성윤은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계속해서 흔들어댔고 유일한 검찰 기소 대상이 됐고, 그런데 왜 그의 상급자인 봉욱과 문무일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나 엄풀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왜 수원지검에서 다행한 수사를 굳이 이성윤이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건지 그 속셈을 알기가 어렵냐는 거죠. 주소지 고려해서 그런 거다? 혹은 다른 뜻 아무것도 없이, 어떠한 이익에 대한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낸 성과고 법에 따라 공수처 이첩하고 해당 검찰청이 기소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아 웃을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알고 조폭두목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한 사람들도 너무나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죠. 저들은 어떤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언론과 결합해서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면 얼마든지 오물을 묻혀서 더럽힐 수도 있고 범죄자의 딱지를 붙여서 시민들이 지지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위해 당장 문무일, 윤석열, 봉욱 이들 집 앞에 가서 뻗치기도 하고
뭘 먹고 누굴 만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생생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 정작 저들의 앞에 가면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려견 산책기사 단독이라면서 무슨 경제 공부하고 있다 그러고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그냥 둔 채 도대체 무슨 민생이 있고 어디에 공정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요구하면 민심을 외면하는 강성친문이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당당하게 하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 검찰 옹호하고 검찰개혁 방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칭하는 게 맞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오죽하면 최강욱 대표의 글만 보더라도 분노가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이런 윤석열이 공정, 상식, 정의 타령하니까 기가 차서 진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한동훈, 장모, 부인 김건희, 나경원 이들한테는 어떤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까?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박범계 장관이 감찰을 시사했는데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어떠한 책임도 안 지니까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저들하고 무슨 타협을 합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5%를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지금 2030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보다 더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기가 차죠. 박근혜는 여기서 196주 차에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당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10대 청소년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초중고 강연을 수십 군데 다니기도 하고 나름 친해진 청소년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현재 10대들은 스스로를 매운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각종 사회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정치적으로나 역사의식 없다는 식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10대는 주로 배제되었던 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투표권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밀렸던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더 이상 그렇게 미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청소년들은 언론보다도 시사를 제외한 유튜브,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카페, SNS, 유사 언론, 나무위키 등을 통해 여론 형성을 하고 각종 정보들을 접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전날 핫했던 이슈들로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확산시켜 가고 있죠. 이걸 보더라도 온라인상 핫한 이슈가 오프라인 세계로도 빠르게 전달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주로 세대별 경험, 처한 현실 등이 다르기에 고민과 관심사 또한 세대별로 각각 다릅니다. 10대는 주로 대학 입학,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 20대는 스펙 쌓기, 취업 문제, 30대는 결혼, 내 집 마련의 꿈 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통 세대보다는 핫한 이슈로 묶인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소 본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2030 세대가 느끼는 분노를 그대로 느끼고 공감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2030이 보이는 분노와 박탈감은 머지않아 본인이 마주할 현실과도 같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대 입장에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관심, 존중받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라떼 타령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단순히 과거와도 비교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나열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SNS 기술 발전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등에 쉽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10대 또한 더 이상 가르침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청소년들 또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의 장을 계속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대 관련해서도 특히 학폭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학폭을 외면하면 결국 공정과 정의의 상식의 문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이러한 소식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